안녕하세요. 책사랑 오시건입니다. 나의 인물관 제17장 민주주의의 별 링컨. 저자는 이케다 다이사쿠, 펴낸 곳은 중앙일보사입니다. 에이브럼 링컨 1809년에서 1865년 미국 제16대 대통령, 독학으로 변호사가 된 이후 일리노이주 의회 의원으로 선출, 남북전쟁이란 위기에서 연방을 보존했고 노예제를 폐지, 1978년 5월 월간 우시오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오, 힘을 숨기며 서쪽으로 떨어진 별. 오, 밤의 그림자. 오, 우울해진 눈물의 밤. 오, 그 모습을 숨긴 위대한 별. 오, 그 별을 감추는 어두운 암흑. 1865년 4월 14일 암살자의 흉탄에 쓰러진 에이브람 링컨을 주도해 정렬의 신 휘트먼은 이와 같이 몹시 애석한 마음을 담아 시를 보냈다. 당시 사람들의 심정도 이와 비슷했을 것이다. 역사 회전의 중요한 한 장면이었다. 남북전쟁이 끝나고 며칠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연극이라면 이처럼 비극적인 죽음도 없다. 그것이 상승효과를 가져온 것일까? 켄터키주의 통나무집에서 장신의 깡마른 몸매를 가진 제16대 대통령은 이른바 미국의 역사에서 입지전적인 영웅이 됐다. 정직한 에이브, 노예 해방의 선구자, 남북전쟁의 빛나는 별, 유능한 장군이자 탁월한 정치가, 어느 열광적인 지지자들은 그가 통나무집에서 태어난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마구간에서 탄생한 일에 빗대어 인격의 고결함을 선양했다. 어디까지가 실상이고 어디까지가 허상일까? 최근에는 여러 논의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은데 아무튼 링컨이라는 이름은 제1대 조지 워싱턴, 제3대 토머스 제퍼슨 등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과 이름을 나란히 하여 미국 민주주의 역사에 눈부시게 빛나는 별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어느 소년이 지인에게서 워싱턴 전을 빌렸다. 밤늦게까지 읽다가 통나무 벽 틈 사이에 끼워놓고 잠들어 버렸다. 그런데 한밤중에 큰 비가 내려 소중한 책이 흠뻑 젖고 말았다. 책 주인에게 가서 사과를 했지만 용서해 주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3일 동안 여물을 베서 변상했다. 그동안 소녀는 워싱턴 전을 언제라도 꺼낼 수 있을 정도로 외웠다. 워싱턴과 벚나무, 이야기와 함께 링컨의 소년 시절을 장식하는 너무나 유명한 일화이다. 일본에서도 어렸을 때 누구나 한 번은 들어본 이야기일 것이다. 소년 링컨은 비할 데 없는 독서가였다고 한다. 아버지는 목수와 농업으로 생계를 이어갔다. 어머니 어릴 때 사별했다. 다행히도 계모인 사라는 훗날 그가 소중한 절친이자 천사 같은 어머니라고 그리워할 정도로 인품이 좋았다. 가난했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약 1년밖에 다니지 못했다. 그러나 서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먼 곳이라도 찾아갔기에 이웃 사이에서 사방 20리에서 링컨이 읽지 않은 책은 없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다. 그렇다고 해서 방에 틀어박혀 있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일가의 생계를 거들기 위해 들판에 나가 농사에 힘썼다. 또 때로는 과일을 채집하고 때로는 사냥 등도 하며 분수히 다녔다고 한다. 18살이 되자 오하이오 주에 흐르는 앤더슨 강에서 나룻배 사공으로 일하며 타고 내리는 손님들과 교류해 사회학을 깊이 있게 배웠다. 그는 견줄 사람이 없을 정도로 도끼를 잘 다뤘다. 훗날 백악관에 들어갔을 때도 무거운 농작업용 도끼를 수평으로 어깨 높이까지 들어 올려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대초원에서 지낸 생활은 확실히 강인한 체구를 만들고 그의 내면 깊이 진취적 기상이 넘치는 개척자 정신을 심어줬다. 그것은 미국 민주주의의 골수이기도 했다. 박식하고 야성적인 이 청년은 1834년 약간 25살에 염원한 정계 진출을 이뤘다. 일리노이 주의회 의원으로 당선돼 이후 8년에 걸쳐 재직했다. 그 사이 1837년에는 독학으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주의 중심 도시인 스프링필드에서 친구와 협력해 사무실을 개업하며 수많은 사건을 담당했다. 결백하고 정직하며 공평하고 설득력 있는 웅변은 서민의 편으로서 점점 신뢰를 모았다. 이러한 시대 경험이
그가 가진 정치가로서 타고난 자질에 크게 박차를 가했다. 뜻밖에도 당시 미국 사회를 뒤흔드는 최대 난제였던 노예 해방에 관해 그는 오히려 온건파였다. 원래 너무나도 불평등한 이 제도에 처음부터 비판적이었다. 워싱턴이나 프랭클린의 정기를 애독한 그가 독립선언에 담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명백한 진리로 인정한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생명권, 자유권, 행복추구권은 이러한 권리에 속한다라는 건국 이념과 현실의 노예제도의 모순을 몰랐을 리 없다. 링컨도 이 제도의 비인도성을 일찌감치 감지해서 1847년부터 1849년에 걸친 합중국 의원 시대에는 적극적으로 해방파에 가담하기도 했다. 참고로 그의 출신지인 켄터키주는 이른바 노예주였다. 그러나 그가 즉각 노예제도 폐지를 외치는 급진파와 다른 점은 급진적인 주장이 북부의 자유주와 남부의 노예주의 대립을 결정적으로 격화시켜 미국을 구할 수 없는 분열과 혼란에 빠뜨리는 사실을 우려했다는 점이기도 했다. 그가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1858년 6월 공화당 대회에서 진행한 수락 연설에서 분열된 집은 올바로 설 수 없다. 나는 이 정부가 절반의 노예주, 절반의 자유주로 지속될 수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한 이야기는 유명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링컨은 영국의 윌리엄 글래드스턴과 마찬가지로 숙달된 정치가이고 동시에 18세기 민주주의의 자식이었다고 해도 좋다. 그러나 지명수락 연설의 내용은 동시에 노예제도의 존속인지 폐지인지라는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었다. 링컨 자신은 그 정도까지 의식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대세는 그렇게 움직였다. 1860년에 그의 대통령 취임이 기정사실화되자 반노예제도 세력이 커지는 것을 우려한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연방을 이탈하고 이어서 남부의 6개주도 이에 동조해서 1861년 2월에 남부연합국을 결성하기에 이른다. 그해 4월 남부연합국이 섬터 요새를 포격하면서 남북전쟁이 발발해 미국은 건국 이래 최대 위기에 돌입했다. 남북전쟁의 경위는 생략하지만 그 와중에서 그는 만약 어떤 노예도 해방시키지 않고 연방을 구제할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모든 노예를 해방시킴으로써 연방을 구제할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또 전쟁을 결단할 때도 남부의 여러 주가 그다지 격렬하게 저항하지 않고 단기전으로 끝난다고 예상했다고 한다. 그러나 저항은 예상외로 완강했고 당연히 남북전쟁은 노예 해방을 둘러싼 성전의 색채가 짙어졌다. 링컨은 챔피언이었다. 사태가 이쯤 되자 그도 뜻을 정해 세계 역사에 유명한 노예 해방 선언을 공포했다. 1863년 1월 1일에 실시를 단행했다. 확실히 현대의 눈으로 보면 그의 자세는 미온적이고 결단이 너무 늦었다는 관점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링컨이 오래전부터 주장한 내용, 그리고 관대하고 유혈 사태를 좋아하지 않는 성격에서 보면 아슬아슬한 양심에 따른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당시 상황은 링컨 이외에 누군가가 손을 쓰더라도 그보다 더 좋은 처방을 내릴 수 없지 않았을까. 사실 그는 전례를 깨고 백악관에서 흑인 방문단을 접견하기도 했다. 또 흑인 친구도 많았다. 남북전쟁의 와중에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을 쓴 작가 해리엇 비처 스토 부인이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 그렇다면 당신이 이 거대한 전쟁을 일으킨 책을 쓰신 자그마한 여인이시군요 라며 유머러스하게 말했다는 훈훈한 일화도 전해진다. 아마도 남북전쟁과 함께했던 4년간의 대통령 재임 기간이 관대, 온정, 정직 등의 단어로 상징되는 그의 자질을 더욱 강인하게 단련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위대한 인격은 고난을 만날 때마다 그 빛을 더하는 법이다. 대통령 취임식을 위해 4반세기를 보내 스프링필드를 떠날 때 그는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과연 다시 돌아올 수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워싱턴에 맡겨진 사업보다도
더 어려운 사업을 앞두고 떠납니다. 라는 결별의 말을 남겼다. 그의 예감대로 그는 유해가 돼 4년 뒤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동안 불어닥친 거센 물결은 확실히 그의 상상을 초월했다. 오늘날 전해지는 링컨의 초상이나 사진을 보면 넓은 이마, 높은 코, 예리하고 따뜻한 눈빛, 마르고 갸름한 얼굴은 총명한 두뇌와 강인한 의지 속에 어딘가 걱정에 잠겨 있다. 히트먼이 일종의 특별한 피부색, 그 주름, 눈, 입가, 표정, 전문적으로 말하는 미라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위대한 예술가의 눈에는 다시 얻기 힘든 연구 대상이고 기쁨이고 또 큰 매력일 것이다 라고 평가했듯이 그 걱정은 언제나 결단을 강요받고 온갖 고생을 겪은 이른바 경계선 위를 걸으며 살아온 인간에게서 자연히 나오는 경험의 깊이라는 생각이 든다. 나는 40을 넘은 인간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링컨의 명언을 떠올릴 때마다 다름 아닌 그의 얼굴을 떠올린다. 뿐만 아니라 그의 얼굴은 일종의 종교색 색채를 띠고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 얼굴만이 아니다. 역사에 남은 그의 많은 명언은 정치의 차원을 초월해 종교적 사명감을 짙게 띠고 있다. 그는 격전지인 게티즈버그에서 불후의 연설을 남겼다. 우리 앞에 남겨진 큰 가업을 위해 여기에서 바쳐야 할 것은 오히려 우리 자신입니다. 그것은 명예롭게 전사한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해 신명을 바친 위대한 대의를 그들의 뒤를 계승해 우리가 더 한층 헌신을 결의하고자 또 이 국가로 하여금 신의 가호 아래 새로운 자유를 탄생시키기 위해 그리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지상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 나아가 두 번째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악의를 품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자애의 마음을 가져 신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정의를 굳건히 지키며 우리가 착수한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라고 말했다. 이러한 연설에 나타나는 어조는 분명하게 종교적 사명감이다. 필그림 파더스, 메이플라워의 승선에 신대륙으로 건너간 청교도물이 이레의 또 제퍼슨 등 건국의 아버지 이레의 것이다. 그것은 로버트 벨라가 말했듯이 미국 전통에 매우 깊이 숨어있는 하나의 테마, 다시 말해 신의 의지를 지상에서 실현하는 집단적, 개인적 의무이자 일이 있을 때마다 지적받는 미국 민주주의 복원력이라고 불리는 것도 여기서 유래한다고 한다. 남북전쟁은 그 전통이 직면한 최대 시련이었다. 그 전란 속에서 자신의 몸을 불살라 전통을 새로운 소생으로 향하게 만든 한 사람이 링컨이었다. 그의 연설이 극도로 종교색을 강하게 나타내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또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견주거나 그의 생애가 필요 이상으로 신화화, 전설화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당시 그리고 이웃 사람들도 그가 한 말들 속에서 성서의 말과도 비슷한 구세와 회생의 울림을 들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링컨은 아마도 그것을 의식하지는 않았겠지만 그의 민주주의 정신을 회생시키는 장대한 역사 드라마의 주역을 연기했다. 그는 인간을 사랑하고 동포애를 외쳤다. 그러나 그것은 관념적, 추상적인 코스모폴리터니즘, 세계주의와는 다르게 불굴의 실천 속에서 나온 외침이었다. 좋든 싫든 미국 전통에 확실하게 뿌리내린 살아있는 인간의 목소리이기도 했다. 남북전쟁 이래 100여 년, 링컨이 체현한 전통 정신은 얼마나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까? 그것을 판별할 정도로 나는 미국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한다. 워터게이트 사건 때 건국의 아버지 시대로 돌아가라고 소리 높여 외친 모습을 보면 아직 그 정신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베트남 전쟁이라는 정신사적으로는 남북전쟁 이래의 큰 시련이 수백 년의 전통과 사명감을 크게 더럽힌 것도 사실이다. 링컨이 오늘날 살아있다면 그 얼굴에 떠오른 걱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나의 20대 시절이었다. 라디오에서 나는 노예가 되고 싶지 않다. 그러니
노예를 부리는 입장이 되고 싶지도 않다. 는 취지의 링컨의 말이 흘러나온 기억이 있다. 후쿠자와 유키치의 하늘은 사람 위에 사람을 만들지 않고 사람 아래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계속 방송하고 있었다. 이러한 위대한 연민과 인간애가 인류의 머리 위로 떠오를 날을 보는 것은 언제일까? 나의 인물관 제17장 민주주의의 별 링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사랑 오죽헌이었습니다.